아침 일찍부터 비가 수벅수벅 내리고 있는데 이 빗길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할 건데요. 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강의 스타일이 원래 글씨가 많이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상당히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도 많이 넣었는데 이 자료는 특히 좀 글이 많게 제 스타일 같은 글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 자료를 한마디로 배포해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낌없이 드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도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복사해서 다른 분이 나눠주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PPT 가지고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글이라는 이런 걸 많이 넣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이제 발달장애 안에 있는 그런 하이 본주거든요. 발달장애에 좀 알아보고요. 아이랑 과연 효과적인 상호 적용 방법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가정에서 지원 방법, 학교에서 지원 방법 이렇게 4가지 챕터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달장애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 이제 자폐라든지 발달장애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나눠드리면은 발달장애 안에요 자폐 범주성 장애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정신지체라고 하죠. 지적장애라든지 ADHD가 다 이렇게 발달장애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발달장애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뇌입니다. 뇌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완치라고 그러죠. 완치. 이 장애를 사실 이제 고칠 수가 있다면 그걸 병이라고 그러지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치가 할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발달 가능성이나 잠재적 능력을 키워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초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사실 이제 어머님들의 불안을 많이 자극하는 그런 약들이라든지 기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센터에서도 12번 맞는데 120만 원을 내시고 토마티스라고 이런 것들 뭐 자극받는 거라든지 고압 산소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효과가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것은 이제 3가지 치료 방법이 가장 유력한데 이것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완치가 사실 불가능하고 어떤 한 의원에서는 자폐가 치료가 가능하다,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떼놓을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쪽에 수법은 이제 뭐 몇 단계가 있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1단계 약을 먹어야 2단계 약을 먹어야 3단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동안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가 밀가루 음식도 안 먹어야 된다. 뭐 비타민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 아이가 약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만약 완치가 안 됐다. 그런 것 들으면 사실 부모님께 책임이 있는 거죠. 엄마가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안 지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지체라고 그러죠. 지적장애. 순전하게 IQ만 이제 낮은 친구들, 이 친구들도 발달장애에 속하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반적 발달장애가 자폐 범주성 장애입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가 전반적 발달장애랑 동일한 시에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뭐 레트 증후군, 뭐 아스퍼거, 뭐 소화기 분비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진단 기준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진단 기준에는 사실 합쳐졌어요. 다 자폐 안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폐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범위가 엄청 넓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저는 막 나눴어요. 막 아스퍼거, 고기능 자폐 막 이렇게 나눴는데 다 합쳐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이적 발달장애라 해가지고 뭐 흔히 하는 우리가 ADHD, 학습장애 이런 것들도 다 3가지 합친 게 발달장애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발달장애는 치료되는 것인가, 치료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발달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되지도 않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단 치료는 되지 않겠지만은 아이의 발달 상황에서 그 상황 바뀜, 대근육, 소근육, 인지, 뭐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있어요. 있지만은 완치가 된다는 건 사실 힘들다는 거. 테드에서도 이렇게 강의에 대한 자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자기의 자폐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완치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넣었습니다. 자폐가 된 게, 내 아이가 자폐가 된 게 부모의 탓이 아닌가. 혹은 뭐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런다. 뭐 내가 임신 중 약을 먹어서 그런다. 물론 조금의 영향이 있겠지만은 특정하게 정말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먼저 말씀을 드려요. 항상. 부모님들이 자책을 많이 하셔요. 근데 부모의 탓이 아니고 신경계 장애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탄을 받았냐. 부모가 아이랑 많이 애착운동, 많이 안 놀아주고, 많이 안 안아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랑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 부모님 많이 지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아이를 아무리 많이 안아주고 이런 하더라도 아이는 자폐의 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발달장애는 선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법이나 성격과는 무관하는 것에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럼 왜 대체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가 됐을까요? 왜 우리 아이는 자폐가 됐을까요? 일단 뇌신경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들 가장 큰 문제는요. 뇌를 잠깐만 볼게요. 뇌를 보면은 전두엽도 있고요, 손해도 있고요, 간내, 편두체 이렇게 뇌가 있는데 이 뇌의 특정 부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자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쪽 문제. 그럼 어디 문제가 있냐 보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중추신경. 중추신경에 가장 유력합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여기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추신경이 뭐하고 있는 곳이냐면은 자, 우리가 뭔가를 이제 잡으면은 위치는요. 뇌랑 척수랑 딱 그 사이에 있습니다. 뇌랑 척수랑 사이. 자,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면 차갑다 이런 느낌 들면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차갑다는 느낌이 이제 올라갈 거죠. 이게 뇌까지 올라갈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갑다는 것도 이 사람은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내가 보는 것 자체도 그냥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이 노란색이 이제 보인다 해서 뇌부로 가기 전에 여기서 감각적으로 저 노란색이 아니면 다른 색깔로 보일 수도 있고요.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뇌와 신체 각 부분을 연결하고 언어, 소리, 맛, 통증, 온도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그에 따른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은 이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감각통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감각통합을. 자, 그래서 언어를 통한 대화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소리 등을 싫어하는 거죠. 하고 막 귀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새로운 장소에 갔어도 왠지 어두우면 아이가 많은 두려움을 이제 겪는다든지 혹은 뭐 같은 맛의 음식물을 계속 먹거나 통증에 둔감해서 큰 상처를 입어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별거 할 때만 아이가 막 쓰고 막 이러는데 정말 심하게 다쳐고 이건 정말 울고 난리가 날 건데 이건 그냥 아이가 무덤덤하다는 거죠. 이게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감각도 둔해져가지고 무거운 여름에도 자연스럽게 스웨터를 입는 등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움을 못 느끼는 거죠. 땀만 흘리고 있어도 내 감각은 그렇게 느끼다가 뇌에서는 덥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추운 것도 역시나 반대로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발달장애 언제 할 수 있는가 확인해보면은 출생 직후에는 바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로 발견 안 되고요. 보통 한 3, 4세가 되어야지 정말로 자폐입니다 라고 좀 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전에는 보통 언어장애로 많이 엄마들이 의심하고 오셔요. 혹은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들랑 잘 못 놀아요 라는 그런 이유로 많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일단 특징을 보면은 1세 전에는요 아이들이 보통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는 참 순했어요. 울지도 않고 말도 잘 들었어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울지도 않고요. 혼자 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장난쳐도 별로 웃지도 않고 근데 이럴 때 정말 아이들 정말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2, 3세경이 보면 조금 어떻게 느껴지냐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노는 것보다는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장난감 등의 하나의 물건에 집착을 하고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잠도 잘 안 자고요.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엄마가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울지 않아요. 엄마를 찾지 않죠. 그리고 편식이 심한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죠. 이때 부모님이 많이 이제 이상하게 느끼지만은 주변에서 나중에 괜찮아져 라는 말 때문에 더 그 정말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3, 4세경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 교류가 없고 여러 가지 물건에 집착을 보이고 그리고 꾸준한 발작을 일으킨다. 발작이라는 것은 아이가 막 자해를 한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격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가 되는데 사실 이제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 이제 센터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친구긴 해요. 어머니께 다행히도 좀 일찍 오셨어요. 아이가 1세 10개월이 되기 전에 왔어요. 1세 10개월 되기 전에 아이가 좀 말이 느린 것 같아요 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께 데려오셨죠. 데려왔는데 저희도 긴가민가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말만 정말 느린 것 같으니까 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가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숫자를 먼저 해요. 말하는 것보다 영어를 먼저 해요. 참고로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글자 숫자를 먼저 좀 빨리 깨닫는 편이에요. 왜냐? 이 친구들은 조금 말이란 것은 억양도 들어가고요. 목소리 톤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가 좀 변이적이에요. 변이적인데 숫자는 딱 그냥 그 글자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목소리는 아무리 이렇게 음성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보이니까 이게 더 빨리 익히는 거예요. 자폐의 특정한 특징 때문인데 어머님은 아이가 말만 느리지 아이가 정상적으로 바르고 빠르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 영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어머니는 생각을 하셔요. 엄청 조심스럽죠.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아마도 그 어머님께는 저희 센터에서 한 5월달쯤까지 더 이렇게 지켜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얼마나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친구 그래도 다행히 많이 1세 10개월에 와가지고 지금은 2세 지금 10개월이 지금 1년 거의 이제 돼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 치료를 당연히 받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좀 말은 이제 빠르죠. 말은 빠르고 말은 이제 잘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뭐라 말하냐? 친구들이랑 놀지 않아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아이는 이제 말은 잘 치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를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좀 더 봤다가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점. 그러니까 좀 고기능의 이런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나중에 좀 분별도 어렵고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만약 우리 아이가 뭐 발달 장애인 것 같다,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어디 진찰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총 4가지 정도 좀 나눠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같은 아동 상담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발달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자격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국립서울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그 국가에서 지금 최초의 병원이에요. 자폐 아이를 위한 병원이거든요. 이쪽에 가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조금 중증 그 이상 아이들을 좀 수용하는 곳이에요. 이제 많이 좀 심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 그래서 TV에 뭐 자폐 때문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항상 여기로 가죠. 항상 나온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생활을 합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제 어떤 것들 이제 치료가 되고 그런 부분이고요. 소아정신과입니다. 소아정신과에서 아이들 발달 못하는데 지금 다 소아정신과가 이제 목포는 그게 없지만 광주권만 가더라도 소아정신과가 저희 같은 센터를 같이 끼고 있죠. 끼고 있어가지고 의사가 직접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소아정신과 끼어있던 이런 뭐 저희 같은 언어치료사라든지 아니면은 심리치료사 때 진단을 하라 해가지고 진단 결과 보고 나서 그래서 의사가 내리는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한사람병원에 연계가 돼 있어요. 저희가 진단해주면 한사람병원에 가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소견서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특수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이를 상담하면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뭐 확실히 정말 장애가 아닌다 하더라도 이외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왜 말씀드리면은 유치원도요 특수교육 지원센터랑 연결된 유치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유치원들이 있어요. 연결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와가지고 순회교사처럼 와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런 걸 이용을 하시려면 이쪽에 연결을 하셔야지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상담을 갈 때 이제 가져가야 될 물건들은 이 정도로 이제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셔가지고 무조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은 미리 가기 전에 아이에 대해서 나에 대한 궁금한 점 혹은 어린이집만 다닌다면 어린이집이랑 교사랑 이렇게 주고받는 그 알림장이라고 그러죠. 알림장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과연 아이를 어떻게 봤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거 그런 것과 아니면 이제 어떤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져오면은 좀 더 깊숙한 만남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자녀가
이제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님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들 지금 오셨는데 어쨌든 다른데 연결시켜 주려면 이런 것들 좀 챙겨서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면은 더 정확한 상담이 되겠죠. 이제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아이가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이쪽에 가서 이제 우리 아이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해서 다른 데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가고 처음에 부모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막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발달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마음이 좀 더 낫고요. 그렇게 아이를 봐야지 그냥 내 아이의 한계점을 안 보고 아이의 특성으로 봐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발달장애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개념과 같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이 똑같은 대응이 효과적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동이 특히 잘하는 부분을 이끌어내서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알려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했지만은 부모님들 자조 모임 만들기 위한 걸 좀 크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자조 모임이라는 것은 내 자녀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같이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어떤 정보도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는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시간이 가지면 부모님께 상당히 정보 교류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냐면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저 또한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사실 정말 직접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기 너무 어렵죠. 부모 간의 연계가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닥터 쇼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갔다가 어디가 또 좋다면 또 저기 갔다가 또 좋다면 또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죠. 이제 엄마는 이제 당연히 그런 불안감을 이제 알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아이가 힘들어지죠. 아이가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얻기보다는 매번 어떤 센터라든지 어떤 그 진단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쪽에는 저런 식으로 말하고 이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공통이 된 것도 있지만 다르면 그것마다 엄마가 더욱더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게 엄마의 지식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아이를 장기적으로 보는 선생님이 한마디로 이제 진짜 치료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이상 보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전에 들었던 그런 지식 때문에 막 선생님이랑 같이 막 대립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닥터 쇼핑 조심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 센터에도 실제로 이제 두 분의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두 분의 한 분은 이제 똑같이 조언을 제가 해드렸어요. 한 분에게는 닥터 쇼핑이라는 게 있고 뭐 그분들 두 분 다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한 어디에 또 자폐 잘 그 고친다 해가지고 자폐 거기 가네 막 두 분 다 막 상의하시는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분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두 군데만 가지고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그만두시고 딴 데 가셨는데 나중에 또 이 이야기 들은 건데 거기도 또 그만두고 또 딴 데 가고 그걸 제가 3번까지 옮겼다는 제가 들었어요. 치료 그럼 아이는 한 달 치료하고 뭔가 어머니 뭔가 좀 마음 안 들고 좀 더 아이한테 더 괜찮은 거 하면 또 옮기시고 아이만 더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발달장애라고 형제자매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도 괜찮은가? 상당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내 아이를 정말로 이제 주변에 이렇게 확실히 장애가 있다, 난 장애가 있는 부모, 혹은 이런 어려움을 내가 드러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는 드러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러내시라고. 물론 그것은 이제 충분히 부모의 충격 단계를 다 넘기고 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왜냐면은 일단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있는 집안과 형제자매가 없는 집안의 아이 사회성 발달은 아이 천지 차이예요. 자폐 성향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형제가 있었을 경우에 많은 사회성 발달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형제자매가 내 뭐 동생이 됐든 내 위가 됐든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형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동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 정확하게 말해줘가지고 대치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좀 힘드니까 좀 어려워하니까 무조건 다 해줘, 도와줘, 무조건 뭐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놓는 거랑 차이가 달라져요. 자, 그리고 나중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형제가 나중에 많이 커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죠. 사실 이제 그런 자조 모임을 갔었는데 그 자조 모임에서 그 이제 자기 형이 자폐라고 했었는데 그 동생분이 이제 거의 32살 됐는데 가장 제일 처음에 걱정을 하는 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라는 거야. 내 형제가 장애가 있다는 걸 말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형제를 끝까지 케어해 가고 지켜서 가야 될 사람인데 난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소외가 되고 항상 뭐 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내가 무조건 참아야 되고 내가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절해 준다는 거.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혼내서 그만두기보다는 그러니까 즉 비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혼내서 그만해 하기보다는 큰 소리가 싫어서 그런 거야. 대하는 것이 어려서 그런 거야 라고 아이의 특성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주변 사람에게 이제 알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왜냐면은 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내를 많이 좀 벗어나기도 해요. 그런 나의 안전을 잘 못 지키고 차도에 막 간다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잠깐 이제 눈을 이제 돌렸을 때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 주변 뭐 어떤 상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점 사람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기관에다가 우리 아이의 특성을 좀 말해주고 우리 아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은 좀 유의 깊게 봐주세요. 혹은 우리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해주면은 그 사람이 마주쳤을 때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려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가까운 데 같은 이제 그런 경찰서에도 미리 좀 이렇게 말해놓으면 나중에 일 처리도 좀 쉽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정말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이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가까운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슈퍼부터 이제 그 집이랑 충분히 이제 슈퍼 주인이랑 충분히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가 마음대로 물건을 집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보다는 돈으로 이렇게 결제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안 돼, 훔치지 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까운 데도 갑니다. 물건 사러 가는 거죠 정말로. 가까운 데로 가가지고 물건 사는 걸 하면은 그게 아이한테 사회성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좀 더 크게 되면은 아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혹은 아이가 너무나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커지세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낮추시고 정말 가까운 데부터 계속 외출하는 걸 계속 이제 아이한테 적용을 시켜야죠.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가 됐다. 조금 더 먼데, 좀 더 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근무지에서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푸시를 했더니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목표였는데 기차역까지 갔다가 아이가 오는 것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드립니다. 가까운 데부터 주위에 협력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하는 거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아이가 이제 발달장애에서 이제 진단을 받겠다 하면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복지카드가 나오겠죠. 복지카드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무상 교육료 지원입니다. 12세까지 이제 무상으로 교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비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데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서비스라고 하죠. 저희 센터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만 18세까지 아이의 치료비를 매월마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아동 의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이한테 필요한 뭐 AH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장 기구들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도 되면 이제 아이가 좀 더 커요. 크게 되면 이제 걱정을 하죠. 과연 아이를 어디 어린이집 보낼 것인가? 학교로 가게 되면 어디 학교에 보내야 될 것인가? 걱정하시는데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입원이나 입학 연령이 가까워지면 진로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죠. 발달장애 가진 아동이 무리하지 않고 불안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을 선택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중요해요. 모든 부모님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일반 어린이집.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일반 아이를 좀 섞였으면 하는 마음 일반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데
자, 물론 그 의도는 알겠어요. 아는데 만약 정말로 아이가 일반 어린이집 가가지고 잘 적응을 하면은 그래도 거기서 잘 어떠한 뭐 조화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좀 더 이제 도움을 줘가지고 아이가 하면 정말 다행인데 중요한 건 튕기져 나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아예 더 안 좋은 그런 경험을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좀 더 이렇게 했는데 아이랑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했는데 안 받아주게 이제 소외가 되죠. 거기서 흔히 말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그나마 뭐 아기가 없었지만은 왕따가 된다거나 이런 걸 아이가 경험해 버리면 더욱더 사회성을 더 이제 차단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리가 안 되고 불안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는 체원 입원을 할 수가 있죠. 잠깐 하면 아이가 입소 신청을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조금 그 어린이집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은 엄마가 이런 부분에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입소 등록 안 하고. 왜냐면은 이게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어린이집에서 처음에는 아이의 특성을 잘 모르기도 하고 엄마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일단은 입소 신청한다니까 아이 처음에 보고 괜찮겠다 해가지고 입소 신청을 다 해요. 진행을 다 해요. 그리고 아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도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려고 원래 이제 정말 이제 아이를 책임지려고 이제 말했으면 드리죠. 그런데 한 3일 데리고 있어 보니까 어린이집 측에서도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되돌리기 좀 많이 힘들죠. 어린이집 측에서도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그런 걸 좀 미리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좀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를 좀 더 많이 잘 맞는 곳에 이제 맡게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이런 체험을 좀 한 다음에 입소를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서투른 아이를 집단으로 놓아도 될까? 아니면 어떤 유치원에 우리 아이를 적합할까?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이제 새로운 곳에 아이가 진학을 하게 되거나 초등학교를 가게 되거나 어딜 가게 되는지 엄마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돼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주셔야지 그쪽에서도 아이를 최대한 어떠한 뭐 없이 아이에 대해 정확한 파악 없이 접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죠. 다른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그 기관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이제 먼저 물어보셔야죠. 만약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기관 쪽에 있는 분들을 먼저 물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아동과 관계를 어느 정도 하는지, 다른 아동의 흉기는 즉 모방을 하는지, 모방적인 부분, 아니면은 칭찬의 노래에 몰두하는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하는지, 뭐 기초적인 생활이 혼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아는 말과 모르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는 말과 모르는 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알아듣지만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들으라는 것을 엄마도 이렇게 해줘야겠지만은 만약 엄마가 안 가졌을 때 기관 쪽에서도 요청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왜냐면은 학교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 정도는 아이라면 충분히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인데 이 아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못 알아듣겠지 하고 그 말을 더 이상 말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요. 학교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크게 특수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과 특수학교로 또 나눠져 있어요. 아예 일반 학급에 아예 그냥 들어가냐, 혹은 특수학급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반반을 섞냐, 이렇게 되는 거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점은 정원이 적습니다. 선생님 한 명당 보고 있는 정원이 적어요. 이제 가까운 데 이제 소림학교를 이제 가보면은 거의 정말 뭐 보조교사, 뭐 돌보미 선생님, 뭐 도움 선생님 이런 분들 뭐 그리고 또 특수 뭐 체육 선생님 이런 분들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거의 1대1 교육인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이렇게 이제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험이 많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쪽 특수학교의 단점은 일반애랑 교류가 좀 어렵다는 점 그런 것 좀 있죠. 그래서 일반 아이들의 그런 자극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일반 학교가 특수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요즘 이제 특수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쪽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가시는 부분이 좀 더 많은 이제 보시겠죠. 그래서 일반적 특수학급 있는 것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랑 활동하다가 특정한 시간대 그리고 특정한 뭐 할 때 그럴 때만 이제 특수학교로 와가지고 특수교사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일반 학교는 물론 이제 다른 아이들의 모방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들 같이 있다는 거, 그 좋은 그런 경험이 되는데 아이가 혼자 고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 우리 아이를 학교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소학교이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데 여기 이제 학산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산초등학교에는 이제 특수학급도 있고 있는데 전교생이 해가지고 45명밖에 안 돼요. 1학년부터 이제 전체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아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 좀 많이 봐요. 일반 학교들보다. 정말 거기에도 장애가 있는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특수교대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또 일반 아이들도 학년이 다르게 놀아요. 같은 학년이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금 큰 학교에 있는 특수학교를 가게 되면 대체로 그 학년들이만 놀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다 한꺼번에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장애가 있는 친구도 동생을 돌보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쪽 사람 어떻게 대하는 이런 것들 다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소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가 마음을 편해야 되고 아이 입장에서 적응이 잘 되는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폐가 전에는 뭐 자폐 본주증 장애, 아스퍼거 장애, 고기능 자폐, 뭐 레트 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졌지만 한 개에 합쳐졌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폐 본주증 장애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합치고 있다는 거, 다 막 없는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다 걸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상호작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아이의 최대한 특성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맞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폐 본주성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가 있죠. 그냥 말하는 이제 반향어라고 합니다. 반향어를 하는데 반향어가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즉각 반향어, 지연 반향어, 변주 반향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즉각 반향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듣는 주체 그냥 바로 따라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반영 같은 경우는 아이가 미리 머릿속에 넣어놨던 말을 그냥 뜬금없는 상황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었니라는 걸 들었어요. 밥 먹었니 들었는데 아이가 그냥 블록을 가지고 있다가 밥 먹었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미 들었던 건데 나중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변조 반영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전에 들었던 것을 아이가 변형해서 말해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밥 먹었니? 라고 이제 아이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 밥 먹었니? 라고 말을 해요. 나 밥 먹었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밥 먹었다라는 것을 나 밥 먹었니? 들은 것을 자기 좀 변동해가지고 그렇게 의사 표현하는 거죠. 지적 수준을 보자면은 어떤 게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 변주 반영. 변주 반영은 가장 아이가 지적 수준이 좀 높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직각을 봅니다. 직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우 이제 의미가 혹시 낮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볍게 손이 가는 것만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추신경의 문제로 해서 아이가 살짝만 나와도 갑자기 그럴 때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뭐 혹은 이제 살짝 팔만 잡아도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다쳤을 때는 넘어져서 이렇게 막 잠깐 울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것은 신경계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감각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을 듣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게 감각통합은 사실 5세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뇌의 신경에서 감각이 발달되는 게 5세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아이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뭐 12세든 뭐 몇 세든 지금 다 계속 감각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그런 걸 받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그냥 이제 행동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감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적으로 아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둔감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거고 더 이제 봐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아이가 최대한 5세 이전에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많이 받아야지 추후 예후가 많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상동행동이라고 합니다. 상동행동.
똑같은 행동 계속 이제 어떤 친구들만 계속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제자를 이렇게 뺑뺑뺑 돈다든지 어떤 계속 이렇게 점프한다든지 상동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말을 걸어 대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뭐 아무리 아이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죠. 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자폐를 진단받기 위해서 총 3가지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자폐를 진단받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말이 늦다, 의사소통이 늦다, 그리고 사회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상동행동을 보인다. 이 3가지가 되어야지 자폐라고 이제 하는데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가장 크게 원인을 보는 것은 사회성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과 노는 게 차라리 어떤 물건 가지고 노는 나랑 노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거예요. 내 자신과 노는 게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동행동과 의사소통이라든지 사회적인 면이 근본적인 다 사회적인 문제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모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울거나 웃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정말 앞에서 이제 화가 나고 이제 열이 받는데 그래도 감정 표현을 계속 아이한테 하는데도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이가 정말 모른 척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는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가르쳐야 될 부분. 그래서 이 친구들에서 목소리도 억양이 항상 높죠. 하이톤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원민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 같은 경우는 계속 하이톤으로 갑니다. 그 말은 즉슨 말 자체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이 사람이 몸 상태가 어떤지 목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 안 보고 있어도 목소리만 듣더라도 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나이, 뭐 감정,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가능해요. 목소리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일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정보 처리도 많이 약하고요. 자기도 표현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 어떤 비언어적 행동 이런 것들 다 약해요. 못 알아들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이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절대 아이 자체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폐 범주성 장애는 아이는 그다지 울지 않습니다. 애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그렇게 아이가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고하면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얌전한 아이였다. 기르기 쉬운 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감상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제 그 사람 눈을 잘 못 보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실험을 봤어요. 실험을 봤는데 아이들 눈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어디를 보는 거 해봤는데 사람 얼굴 중에서 나는 보긴 보는데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냐? 입을 봐요. 입을 봐요. 왜냐?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그걸 보느라고. 그래서 사람 눈을 안 보는 거예요. 눈을 안 본다는 건 그만큼 감정 입기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봤더니 다 입만 보면 아니 특정한 사물이 가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점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아이도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냐? 팔랑팔랑한 나뭇잎. 아이들이 나뭇잎을 많이 봐요. 아래에서 많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왜 그러냐? 똑같이 보고 있으면 나뭇잎 사이로 빛이 흘러나옵니다. 빛.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흔들흔들거리는 잔상을 본다든지. 그래서 그거에서 자기가 만약 나뭇잎이 없으면 내 손가락을 다 보는 거예요. 내 손가락. 그 자극을 내가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에 대한 이제 애착이 많이 이제 부족하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에 대한 애착, 즉 이제 사회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보입니다. 안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으면요 뭔가가 어설퍼요. 느낌이 안으면은 폭삭 안긴다는 그런 느낌보다 뭔가 조금 어설프게 안긴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 부분에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은 안으면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좋아하는 장난감 친구가 보여주는 행동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는 무관심한데 사물에게는 흥미를 정말 강하고요. 그리고 사람 물건처럼 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이제 어떤 한 연구에서는 엄마조차도 그냥 나에게 더 잘해주고 나에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엄마가 모성적인 부분을 아이가 안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근본적인 사회적 부분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이제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상처를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특정 사물과 방법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은 같은 음식을 질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반복하는 거. 정말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하죠. 무리하게 그만두고 하면은 막 아이가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막 이렇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파에 계속 뛴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죠. 상동행동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병뚜껑을 계속 모은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정말로 버스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버스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자, 무슨 말이냐? 500번이 똑같은 500번인데 차 번호가 7778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좀 더 그러면 더 강하게 집착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제 치료실에서 제가 치료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시계의 위치를 좀 바꿨어요. 다른 어떤 이제 약을 달고 제가 위치를 바꿨어요. 근데 아이가 들어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바꿨지 생각해보니까 시계를 바꾼 거예요. 시계 원래 자리에 놨으니까 아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더라고요. 이런 것들 특정한 것에 특정 행동에 대해서 계속 고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상동행동을 보이는 걸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안이나 긴장을 감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들도 보통 이제 뭐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심심하면 이렇게 손톱 물어뜯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이런 행동을 해서 자기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아이가 뺑뺑뺑 돈다면 계속 하루 종일 돌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네 태워가지고 하루 종일 도는 게 한다거나 아이가 그게 충분히 채워지면은 아이가 이제 다른 감각을 받을 수 있는 충격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아이 정말 다 채워주고 그래서 불안이나 긴장감을 감수시키기 위함이다. 아이가 행동이 하면 아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센터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힘들거나 전에 봤던 상황이 아니면은 즉 치료 시간이 변경이 됐을 때 와가지고 10, 9, 8, 7, 6, 5, 4, 3, 2, 1 이걸 해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 자기 안정감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불안이나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활동 범위나 흥미의 대상이 제한적이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많은 경험을 안 해봐서 많은 걸 제대로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흥미의 대상이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사물에 집착하는 행동을 하는 게 새로운 걸 가지고 노는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가지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장난감 노출시켜줘야 되죠. 너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라는 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거부감은 심합니다. 처음에. 아까 말했던 건 아이들 고정화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놀면 아이가 싫어해요. 그걸 조금 깨줘야 될 부분이긴 해요. 조금씩.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깨줘야지. 그래서 자, 가장 부모님들께 가장 제가 자폐 성향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오면은 항상 하는 게 편식 부분 물어봅니다. 편식 부분. 그럼 거의 10에서 10은 편식이 있어요. 10에서 9는 이제 편식이 있죠. 그래서 이 편식을 저는 꼭 어렸을 때 고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못 고치면요, 저희 센터의 어떤 이제 부모님은 아이를 아직까지도 음식을 할 때 다 모든 음식을 넣어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죽으로 먹이신대요. 아이가 지금 거의 10살씩 넘어갔거든요. 지금까지도 먹이신다 하시더라고요. 편식은 가장 빨리 잡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아까 말했던 고정성이고 다양한 게 경험이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물론 이제 다른 데 경험하려면 아이가 이동을 해야 되고 직접 만져야 되고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은 다양한 질감, 다양한 맛, 다양한 색깔들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입안에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먹었던 음식만 계속 이제 원해요. 왜냐 그게 이수가 그게 이제 하니까. 그냥 편식에서 고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얻으면은 다른 삶에서도 이게 풀어져요. 그래도 편식을 빨리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부분 어머님들 말이 가장 많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요하죠. 애매모호한 말은 아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말.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한테 좋아하는 일 하고 나서 놀아. 이름하는 거, 혹은
잠시만 기다려. 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잠시만 기다려. 기다려 정말 못 알아들습니다. 기다려. 자, 아이들은 그러면 당황합니다. 자, 왜냐? 아이 중에 보면 좋아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해 딱딱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딱딱 떨어져야 된다. 좋아하는 일 진짜 뭐지? 자, 그럼 기다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아이는 몰라요. 좀 기다려 하면 대체 어느 정도 기다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꼭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라든지 좀 손을 빌려줘. 이 말은 이제 손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좀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아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아이한테 그림이나 정확한 특정한 단어만 해가지고 아이한테 알려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안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아요. 안녕 사람한테 안녕 하는구나 하는데 이걸 언제 사용해야지 적절한지 몰라요. 언제 사용해야 적절한지. 의미는 아는데 언제 사용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와서 그러죠. 전혀 난 궁금하지도 않고 안 물어봤는데 와가지고 있잖아요. 저 어제 피자 먹으러 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한테. 언제 말해야 되는지 이런 타이밍을 모르는 거죠. 의미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것도 추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거라는 걸 동기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깨끗이 정리준돈에 이런 말 어렵다는 거. 뭐 농담, 속담 이런 거 다 어렵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경이라든지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항상 이 길로 갔었는데 만약 이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아이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죠. 그리고 항상 이 시간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특히 날씨만 민감합니다. 날씨. 항상 날씨 좀 화창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흐려지거나 비가 오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더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왜냐면은 내가 항상 살고 있었던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특히 수업 시간 갑자기 변경되는 거 이런 부분에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죠. 미리 아이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꼭 설명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평소와 다른 옷을 입히려고 하면 화내는 거. 항상 특정한 그 옷을 원하죠. 그리고 밥이 여느 때야 다른 그릇에 담겨서 먹지 않거나 아니면 언제 사용하는 화장실, 언제 사용하는 그 소변기 아니면은 절대 밖에서 이제 손을 안 둔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자면은 우리도 새로운 장소 가면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린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 하겠다라고 그 검사 정확히 물러있지만은 어떻게 할까 특히 이제 치과 치료할 때 두려운 부분들 어떻게 내 이빨을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부분이 이 친구들한테는 더 심하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해야 될지 미리 다 알아야지 아이가 마음 편하지 안 그러면은 많이 좀 답답하게 반응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눈기 피부의 감각이 이제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감각을 이 아이는 좀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시 먼저 볼게요. 예시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은 사람이 계속 막타요. 계속 막거나 아니면 장소 불문하고 핥거나 아니면 더위나 추위에 둔감해서 여름인데도 겨울옷을 아무리 쉽게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스타킹 한쪽을 좋아해서 스타킹을 신고 있는 여성에다가 다리 넘는다거나 흔히 하는 그 영화 있죠? 영화 이거 생각나네. 100만 불짜리 다리. 네, 마라톤에서도 그 친구가 그냥 호피 무늬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호피 무늬였기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전거 다리를 붙여도 앞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 왜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냐? 그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뭐 흔히 많이 들었죠. 뭐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한 번 들었던 음악을 바로바로 쳐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을 단 한 번도 안 보여주는데 아이가 그림 한 번 보고 다 똑같이 그린다든지 그런 것들 특정한 능력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가 한 곳에만 몰두하는 그 집착성, 고집성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부분에서 갑자기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희망을 갖기엔 사실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전체 자폐 아이들 중에서 20% 아이들만 그게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정말 전화부를 한 채로 이루거나 제가 실제로 만났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차로 다 외워요. 사람을. 지금 소리학교 지금 가고 있으면 그 아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어민우 선생님 올란도 7775 2004년도 뭐 예시 뭐 이렇게 다 말을 해요. 쭉쭉쭉 말을 해요. 그렇게 다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가가지고 이제 제 옛날에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2014년 5월 9일 매도일이야 가면 화요일 이렇게 말해요. 달력보면 정말 화요일이에요. 그런 친구죠. 특정한 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정말 좋아하고 뭔가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집착한다 보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장점을. 그래서 아까 그 테드에서 강연까지 한 그 교수님 말했잖아요. 실제로 그분도 이제 잡혀있는데 이분이 뭘 만들었냐? 소를 인도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실제로 정말 자기가 소가 돼요. 소가 돼가지고 거기 계속 이제 소처럼 맨날 며칠 계속 똑같이 소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소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도축을 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개발해가지고 만든 거죠. 특정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특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이 어떤 능력이 좀 좋은 능력일까,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가족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아이가 좀 더 편한 그런 삶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편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편향 때문에 어머니 목소리가 자동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 아이를 아무리 불러도 아이가 대답하지 않거나 아이가 반응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아이가 그냥 주변 말소리, 음악 소리 이런 뭐 배경음악 이런 것들을 말소리 똑같이 아이가 여겨버려요. 말소리 자체를. 그래 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요즘 이제 좀 유명해진 게 토마티스라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다양한 그런 자극을 주는 건데 원리는 이거예요. 워낙에 그런 부분에 신경이 둔감해져 있으니까 음악 소리 들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신경계 자체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음악 소리 갑자기 특정 주파수가 갑자기 커져요. 음악 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특정 주파수가 커져요. 그리고 또 좀 가다가 특정 주파수가 낮아지고 이 작업은 뭐냐면은 아이한테 귀한테 무의식적으로 뇌한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지면 귀는 무조건 거기에 왜 커졌지 하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아이한테 주기적으로 시켜가지고 아이가 좀 더 민감함을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안을 그래서 감각의 의사소통이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말을 자봉으로 느끼거나 왜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분에서 내 말을 무시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무시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히 가시죠. 이제 애정이 전달되지 않는 아이로 판단하기 전에 아이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말을 걸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 맞추심을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혼자 노는 걸 많이 즐겨하고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를 이제 싫어하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치료교육입니다. 치료교육인데 치료교육이라는 것은 중점 그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게 치료교육인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에서 지금 공인이 된 치료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3가지가 이겁니다. 티치, 응용균 분석, 그림병 분석 등 체제입니다. 티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는 아직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적용이 좀 힘들죠. 티치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진행해야 될 문제예요. 미국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 아이가 집, 학교, 회사가 모든 그 지원이 똑같이 돼요. 똑같이. 항상 똑같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집, 학교, 회사 이런 것들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평생 걸쳐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간부터 여기 조절합니다. 아이가 살고 있는 그런 집 공간, 학교 공간 거길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일단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응용행동 분석 ABA죠. ABA는 지금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저도 이제 ABA로 이제 사실 많이 자폐아이를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ABA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건 무시해 혹은 뭐 다른 기법들로 해가지고 떨궈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러면 동물 다루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잘할 때는 뭐 강압이라든지 아니면 칭찬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 못할 때는 뭐 이렇게 한마디로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한 행동인데 이걸 엄청 세밀하게 다 나눕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7점의 ABA를 가지고 수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아이가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뭘 조사하냐? 한마디로 그거 내 말 잘 들으면 강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무시하고 강함을 안 주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부모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부모님 집에서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가장 잘 듣나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가끔 듣나요? 아예 안 듣는 말은 뭔가요? 적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장 무조건 할 때마다 듣는 말, 뭐 앉아 일어서 무조건 듣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뭐 치카치카에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안 듣는 거, 뭐 옷 갈아입고 이런 거 전혀 안 들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적어주겠죠. 그럼 싫으시라가지고 뭐 하냐? 아이가 무조건 집에서 들었던 거 저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시키는 거야 아이한테. 왜냐? 아이가 내가 다른 거 시켰을 때 아이가 안 들을 건데 집에서 100% 했다는 것은 여기서도 치료실에서 다른 공간이고 다른 사람이 시켜도 아이가 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또 시키고 나서 아이한테 칭찬이 갑자기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 항상 하던 거였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칭찬해 주지? 집에 당연하게 했던 것들인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뭔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의 타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나서 얘 전에는 이제 뭐 그냥 앉아있어 집에서 아무리 엄마가 앉았어도 뭐 칭찬 안 줬는데 여기서 앉아만 있어 앉았는데 칭찬 주고 강화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 사람 말을 좀 내가 들어보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거나 아이가 조금 깨달으면 이제 그때 두 번째 거. 치카치카는 가끔 들을 때도 안 들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집중했을 때 그때 치카치카를 해갖고 치카를 이제 주는 거예요. 아이가 들었을 때 또 이제 강화주고.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이 이제 나아가는 거죠. 뭔가 단순한 원리지만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게 ABA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린비언 의사동식 체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집에서도 저는 오늘 이걸 좀 중심으로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요 사진으로 만들고 그림카드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시각화에 많이 예민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나뭇잎에서 많이 보는 이유가 그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각이 민감하고 시각적인 걸 많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시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고정적인 모션한다고 했잖아요. 그림이나 사진은 고정적이에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사진일 때는 이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아이한테 그렇게 이꼬르 형식의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알고 볼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국내에서는 가장 인정된 기법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집에서 아동이 사용하기 쉬운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방법은 그래서 구조화라는 말입니다. 구조화. 자, 공부, 식사, 텔레비전 등 장소나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자폐 검증성 아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기분 좋게 살만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방이나 공간의 사용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가족과 지내는 곳, 식탁은 밥을 먹는 곳 해가지고 각 장소마다 입고를 해주는 거죠. 입고. 공간만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이게 구조화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 방도요 칸막이로 나눕니다. 아이 방도. 방으로 나눠가지고 이곳은 자는 곳, 이거는 공부하는 곳 해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놔요. 그럼 아이가 정말 편해해요. 딱딱하게 나눠줬을 때. 그리고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마다 이제 다 물건에다 다 커튼을 쳐놨어요. 커튼 쳐놓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치우고 그냥 아이가 너가 원하는 거 장난감 들고 놀아있는데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가립니다. 가려가지고 한 가지 물건에 집중하게.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물건에 집중했는데 여러 가지 보이면은 여기 집중 안 하고 다른 것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 공부하는 곳, 좋아하는 책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곳, 옷을 갈아입는 곳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죠 방을.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 물건이 많이 있다면 시각적 자극이 증가해 관심이 분산이 됩니다.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벽장이나 문이 달린 선반에 정리해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지, 문이 없는 선반은 천으로 덮어주는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이가 좀 더 편합니다. 한 가지 집중할 수 있고 거기서 몰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구조는 좀 이렇게 좀 좋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집이죠. 여기 자기 아이 방이에요. 자, 주위가 산만해 집으로 물건을 최소화시키고 여기 이제 가리는 거죠. 문이 달려있지 않은 책상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 보이고요. 공부할 때라든지 아이가 집중할 때는 다른 게 안 보이게 이걸 커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방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는 곳이고요. 여기는 옷 갈아입는 곳. 아이한테 특정한 구분을 해주고요. 더 플러스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제 그 집 같은 경우는 카페트로 그래서 영역을 분리하는 분들도 계셔요. 카페트로. 그럼 이 카페트가 있는 곳에는 뭘 해야 되고 이 카페트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편하게 이렇게 집안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는
이제 스케줄표. 이건 이제 무조건 집에 가셔서 이제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스케줄표 만드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방인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붙입니다. 각 방에다가 카드를. 이 방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 방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아이가 카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도 각 자리마다 누구 자리인지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사진을. 아이가 너무나 편해. 집안 자체 공간에. 여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이게 아니라 탁탁탁 정해진 곳, 정해진 그런 것들. 그리고 거지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공간에 있어서 뭐 공부에 관련된 물건이나 장난감 안 두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딱딱 붙여놓으면 아이가 편한 거죠. 자, 그리고 구조 안에 이렇게 상자 있는 것도요. 어떤 상자에 스틱을 붙이면은 아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약상자라든지 어떤 걸 뭐 담고 있는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대충 보기만 해도 이거 뭐 담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이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는 안에 뭐 있겠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게 사진을 붙여놓는 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까지 붙여놓는 게 오히려 이걸 인식하기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도 딱 정말 이랬어. 한 번, 두 번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주면 이 정도가 한 번이구나 라고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 이제 이거 같은 조금 원룸인 경우에는 좀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제 같이 있는 집들이 좀 많죠. 이럴 때 꼭 이렇게 좀 구분을 시켜주는 게 좀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텔레비전과 비디오는 주방에 꼭 보이지 않는 곳에 나눠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편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TV 틀어져 있고 아이 밥 먹는 거 하면 아예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 아이들도 집중 못하는데 우리 친구도 더 그러겠죠.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순서표 이건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구조가 되면 아이는 너무나 편하고요. 아이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옷 갈아입을 때도 옷 갈아입을 순서를 이렇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처음엔 속옷, 그다음에 셔츠, 바지, 양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손쉽게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옷 여기서 갈아입는 거야. 이제 매트를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이빨 닦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자, 이빨 닦아봐, 더 닦아봐. 그렇게 절대 안 돼요. 두 번 더 닦아봐.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끝도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끝인지 아예 다 알려줘야 돼요. 끝 꼭 아예 다 알려줘야 된다. 저 처음에 이 순서대로 딱딱딱 가르치면 아이가 편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말을 걸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긴 문장으로 말하면 정말 어렵죠. 간단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손 씻고 밥 먹자라고 지시하고 싶으면 먼저 손을 씻자.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나면 그때 밥을 먹자.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나눠가지고. 말해주면 아이가 더 편한 거죠.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와줘.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릇을 가지고 가면 아이 그냥 느낌 나는 거 그냥 알아서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릇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무조건 이런 거 가져와야 되나 하고 막 가져오는 거죠. 그릇 가져와면 그릇은 잘 잊어버리고 가져와면 아이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릇 가져와 이렇게 좀 나눠주는 게 아이가 좀 이해를 더 쉽습니다. 자, 그럼 만약 이제 아이가 막 일어나고 이제 과자 먹고 있어요. 일어나서 과자 먹고 있으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앉아서 뭐가 하면 또 아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 그럼 앉으면은 과자 먹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좀 더 쉬워져요. 물론 처음에만 있고 나중에 좀 더 아이가 이제 이 어문을 확실하게 알아듣는다면은 좀 이렇게 묶어도 돼요. 처음에 딱 나눠주는 게 아이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죠. 빈정거리는 농담 같은 거. 바빠서 눈이 도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빼고 추상적인 거 다 빼고 바쁘다. 어머니 흔히 말하죠. 힘들어 죽겠다. 아이 앞에서 절대 일반적인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은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라는 말은 이제 최대한 자제하고 아이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을 이제 해줘야지 아이가 들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말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 중요한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말.
아이가 눈에 같이 보여야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이게 아니라 9시에 유치원에 가자. 조금 기다려. 나중에 10시에 제대로 해. 그냥 2번 닫자. 이렇게. 조금 더 먹어. 특히 밥 먹을 때. 3번 더 먹자. 깨끗하게 정리해주거든. 크레파스 색종이를 정리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 특히 그래서 시계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하면은 아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말 좀 바꿔야 되죠. 내 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제 특히 아이들 시간 개념이 많이 힘들어요. 천천히, 빨리, 더 빨리. 이 개념이 어느 정도나 우리 막 빨리빨리 좀 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빨리빨리가 아이들을 몰라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를 배우는 거야. 즉 기차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일 경우 실제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무궁화호 속도로 해봐. 새마을호 속도로 해봐. KTX 속도로 해봐. 이러면 아이가 좀 더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런 개념을 딱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그 개념 가지고 넣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친구는 기차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야단치면 안 됩니다.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러면 안 해. 그래 그러면 안 돼서 안 했어.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뭐 해야 되지? 아이는 몰라요. 하지마. 안 되라고 했어요. 안 돼. 멈췄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아니 그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좀 말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런 말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오늘 아이가 막 나가려는 거예요. 밖에 지금 비가 오니까 밖에 놀 수 없어요. 이런 말 좀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아이가 좀 알아듣게 하려면. 밖에 비가 오네. 밖에 비가 온다. 안에서 색칠하자. 미술하자. 비가 오니까 안 돼. 그럼 안 되면 나 이제 뭐 해야지 이상한 거잖아요. 아이한테 해야 될 행동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자, 물을 틀어놓으면 안 돼요. 많이 쓰시죠? 물 틀으면 안 돼요. 이것보다 어떤 말이 좀 좋을까요? 물 끄자. 그쵸.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물 틀어놓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물 끄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컵을 왜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리에 놓자. 그쵸. 그렇게. 아이한테 해야 될 행동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을. 다만 아이가 정말 위험할 때 안 된다고 포기해줘야죠.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하거나 차도를 떼어다니거나 아니면은 가스레인지를 불 켜거나 손 넣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주시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아이한테 단계별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단계별. 화장실 사용 방법, 대변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아이들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께 항상 말씀드려요. 딱 2달만 힘들면은 앞으로 나머지 평생이 쉬워집니다. 말씀드려요. 아이들 한번 이런 게 머릿속에 확 들어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대로 무조건 하니까요. 그때까지 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랑 살아야 될 평생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좀 힘들면은 편해지는 거야. 이런 부분. 화장실 사용 같은 경우에도 전등을 먼저 켜는 거, 불 켜고 그다음에 바지를 팬을 벗는데 어느 정도까지 벗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죠. 어느 정도까지 벗어야 되는지 알려주고요. 변기에 앉는다, 그리고 대변을 본다, 항문을 닫는다. 이때도 중요한 게요. 휴지를 뜯으려면 아이들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다 빼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휴지 뜯으려면 딱 한 칸 뜯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요.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뜯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어요. 휴지 아래를. 이 정도까지 뜯어서 뜯는 거야 하면 아이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한 번 내리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한 번.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바지를 팬티를 입고 전부 켠다. 할 때 그림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해서 이게 한 번만 익숙해지면 아이가 생활 습관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칭찬하면 조금씩 몸에 배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칭찬 계속해서 붙여야 될 부분입니다. 칭찬.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손을 씻는다, 얼굴을 씻는다 이런 개념을 하면 손 씻어 그러면은 그냥 씻으면 되는 거지. 이 아이들은 손 씻는다가 그냥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얼굴 씻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난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씻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왜냐 근본적으로 모방이 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방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보면 손 씻는 거 어떻게 하더라 다 보고 나 그대로 따라할 건데 그 단계를 다 그냥 제대로 다 안 보고 모방을 잘 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건 꼭 이렇게 그림. 옷은 바구니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어머니가 정말 이게 신기했대요. 맨날 아이고 보시면 절대 안 넣었었는데 정말 단언하고 여기다 넣는 거야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바로 두드려요. 너무 신기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딱딱 알아볼 수 있게 해주면은 옷 벗으면은 바구니 꼭 넣어야 돼. 하고 정말 아이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도 아이가 안 됐었대요. 그림을 딱 하니까 아이가 바로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말만으로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림을 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시각적인 걸 주면요, 아이 또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 아이도 의사표현 자체도 아이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만들면은 아이가 정말 싫을 때는 X카드, 좋을 때는 동그라미 카드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그걸 주위 사람이 잘 전달하지 못해서 혼자 뭐 악지른다든지 아니면은 침을 뱉는다든지 이런 걸로 아이가 대치하게 되는 거죠. 왜냐? 난 정말 싫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날 만지거나 나한테 계속 아는 척 한다거나 아이가 뭘 계속 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미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냥 조금 거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낮게 생각하거나 이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시하는 이미 싫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OS 이런 카드 줘가지고 싫으면 싫다 이렇게 표현 제대로 하면 처음부터 정말 싫은 건 싫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카드를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시각적 카드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간표 제가 이제 잘 이용할 말씀을 드렸죠. 시간표가 있으면 아이의 상당히 삶의 질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항상 불안하거든요. 언제 이게 끝나고 언제 가는지 어떤 딱딱 떨어진 거 없기 때문에 아이가 항상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 줬습니다. 간단하게 3개 정도로. 그래서 이거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자석이 붙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 단계별로 여기다가 붙여놨다가 그 단계를 하면은 끝나면 넣고 끝나면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끝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아이가 알기 때문에 좀 더 행동하는 것들이 일련적으로 행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3단계였지만은 이게 좀 더 이게 익숙해지면은 좀 더 몇 단계를 더 중간에 더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차근차근 더 늘려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아예 한 번 잡히면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유치원에 학교에 간다는 머릿속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친구들은. 그럴 때 많이 충동적이죠. 바로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나가는 거죠.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스케줄표를 가지고 이용하면 상당히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하루치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일주일 단위에 한 달 단위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이건 왜 좋냐면 나중에 사회성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정말 사회성이 끝. 어떤 친구가 약속 잡아 그날에 같이 친구가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이 스케줄표로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스케줄 날에 어떤 친구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오늘 이 친구가 노는 거야 하면 이 친구가 그날 기다려요. 잡혀 친구들 그런 걸 안 기다리는데 그걸 기다려갖고 언제 가요? 계속 그걸 물어본대요. 2월 29일날 누구 놀러 가서 영화관 가요? 이렇게 아이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계획 없던 아이가 스케줄표로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점점 이렇게 늘려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이면 아까 3단계를 점점 이렇게 더 늘려가는 거죠. 아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다는 거. 의사소통 할 때도 이렇게 카드 가지고 이제 하면 정말 좋은데요. 처음에 이제 밥 먹어야 하면서 밥 그림 카드 같이 해준 거죠. 이 카드 볼 때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아이가 아는 거죠.
아까 말했던 시간적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한 8시쯤 되거나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제부터는 밥 먹는 공간에서 밥을 먹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공간과 시간적인 거. 네, 그림자 다시 그림 카드 보여주는데 자 그림 카드가 있고요. 문자 카드가 있고 사진 카드가 있습니다. 각기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물론 좀 더 아이가 좀 더 컸다 그러면 문자 카드를 사용하면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 사진 카드랑 그림 카드랑 차이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사진 카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 카드로. 그런데 사진 카드 단점이 뭐냐? 꼭 그 모양으로 아이가 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걸 먹을 거야 하고 처음에는 사진으로 가다가 점점 넘어가는 게 그림 카드. 공통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자 카드 내주고 하는 게 좋죠. 사진 카드에는 어떤 어머님들 고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사진 너무 잘 먹기니까 사실 이미 이제 가는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져가지고 그냥 이제 고착해버리는 꼭 넘어가져버리는 거. 유의사항들이거든. 좋다고 하는 건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가르친 방법 중 하나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카드를 건네도록 하는 거. 그러면 아이가 이 카드 보여주면 너가 지금 그 원하는 거나 해서 그걸 이제 대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사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동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 같은 경우 저게 시끄러운데 어떤 걸 표현할 때 X로 표현하면은 저거 시끄러워서 지금 아이가 거부하는 거구나. 우리가 쉽게 아이의 어떤 반응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아동이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카드로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가정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는 점. 가정 모두가. 보통 이제 대부분 아버님들이 노력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만나다 보면 노력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는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어머니 말로 차라리 없으면 내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나 혼자 하지. 있으면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더 열받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아버님들이 왜 왜 마음이냐? 일단은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엄마는 그래도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그런 욕심이라도 있는데 아버님은 그건 유관감 엄마 거 그냥 돈 벌어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차단하고 방어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나보다 엄마가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엄마는 많이 힘듭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 캠프들이 있어요. 가족 캠프들. 이런 데 같이 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뭐 한국 자폐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이하여자대학교 발달장애 아동센터 이런 데 가는 항상 분기별로 해가지고 어떤 그 캠프를 열어요. 가족들이 다 참석하는 캠프. 그걸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아까 말했던 자조 모임도 되기도 하고요. 다른 애 어떻게 하고 있구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들이 가서 많이 배워갖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의 소외감이 정말 큽니다. 형제들의 소외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어떤 치료실에 가거나 어떤 교육 그런 걸 받고 가면은 오로지 비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가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 꼭 주셔야 돼요. 엄마나 아빠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 꼭 주셔야지 아이가 결국 나 혼자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형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이 중요해요.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첫 아이가 자폐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 안 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셔요. 혹시 둘째도 혹시 자폐면 어떻게 해요? 근데 물론 조금 유전학적으로 조금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누가 한 명이 더 있으면 아이한테도 좋고요. 부모님한테도 좋습니다. 아이한테 좋고 아이 자체에도 사실 이제 사회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럼 타인이 아니라 내 가족 내에서 사회성을 또래 경험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죠. 아무리 엄마 아빠는 그 사회성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어떤 지시를 전달받고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사회성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형제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형제를 잘 다독여줘야 된다는 거. 잘 다독여주고 같이 가야 돼.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준다는 거. 비장애 있는 아이한테 항상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말 잘 해주고요. 그리고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 꼭 줘요. 아예 꼭 알려줘야 될 부분이에요. 알려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힘든 게 당연한 거고요. 어머니들 많이 후회하셔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자식인데 내가 더 많이 뭐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큰 소리를 야단쳐 버렸다. 이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내 시간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괜히 뭐 악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자해하게 무시로 손을 대게 된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좀 이렇게 나한테 반응을 해주면 그래도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건데 특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꼭 중요한 도움을 좀 같이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폐불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항상 어머니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해놓고는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 이게 아이의 나쁜 행동을 계속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당연하니까 꼭 상담이라든지 어떤 내 어려움을 항상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롱런을 해야 되겠습니까? 롱런을. 그러니까 자, 이번 학교 말씀입니다.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유치원 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부모님들이라면은 이걸 알고 나중에 학교에 요청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카드라든지 밥 먹는 그 장소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 내에서도 사실 급식 시간이 되면은 이 시간에 급식 먹는 시간이다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항상 앞에를 보고 있지만은 밥 먹는 시간에 가면 책상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책상을 이제 더럽히지 않게 어떤 식탁으로 이렇게 덮는다든지 밥 먹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일련의 행동들이 아이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구나 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식사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을 항상 가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거기 집중할 수 있게. 역시나 똑같이 창에다 이렇게 필름을 가려가지고 창가에 있다면 필름을 이렇게 좀 가려가지고 여기를 밖에 못 보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심한 친구들은 원래 이 전등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없게 깜빡깜빡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깜빡하면 느끼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낮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연 사물에 커튼을 치고 안이 보지 않게 해주고 최대한 아이가 정말 사람이랑 어떤 선생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계속 좀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업이나 행사 계획을 미리 꼭 알려달라고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특별하게 갑자기 뭐 소풍을 간다거나 어떤 일정이 있으면 꼭 집에다 꼭 말해달라 해가지고 엄마가 그걸 계속 설명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언제 밖에 나가 이렇게 알려줘야지 아이가 이해하는 거죠. 흔히 하는 뭐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가 어린이집 데려다 줄 때는 전날 밤까지 반드시 꼭 설명해줘야 돼요. 내일은 아빠가 데려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이라든지 그리고 아이가 어떤 특정 장소가 그 장소에 간다고 알려줘야 될 부분이고 가정에는 이렇게 아이한테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공원은 안 되고 블록 가지고 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하면 아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학교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좀 더 아이가 편하고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안정감을 느낀대요. 자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안정감을 느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못하면 억지로 거기 막 이끌면 아이는 더 멀어져요. 멀어지고 조금은 그 시간 좀 놔둬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절이라든지 규칙 이런 걸 많이 지키기가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이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안 돼 그만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내가 말을 바꿔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이 언어가 절대 안 돼요. 잘. 학교에 있거나 그럴 경우는 이 언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아이가 그래도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꼭 선생님께 요청을 하시고 해야지.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안 하는 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친구들은 친구의 급식을 이렇게 뺏어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그 식반의 그 개념 공간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줘가지고 이건 노란색은 너 거니까 너 거와 다른 색깔을 갖는 거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구조화를 지켜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제 팬님이나
아이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이렇게 때를 쓴다든지 약간 막 자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거 원인을 좀 이렇게 봐볼게요. 그러면 너무나 우린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지? 뭐 특별하게 뭣도 없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인을 좀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 아이 생각에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맡았던 아이 중에 정말 심한 친구는 야외 활동 가는 게 너무나 저에게 두려웠어요. 야외 활동 나가지고 노란 차를 보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무슨 말이냐, 그 친구 노란 차를 보면 무조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노란 차 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자기 얼굴 때리기 시작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말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나름 자기가 의사표현을 다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을 경우에 아이가 패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그림 카드로 하면 빨리빨리 아이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건 똑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학교에서 가장 아이들이 힘든 시간이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 그 휴식 시간에 과연 대체 아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패닉이 아이가 오는 거죠. 불쾌한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는지 좀 그걸 빨리빨리 확인이 가능하면은 이것도 많이 접근됐겠죠. 그러면 이제 패닉이 있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는 일단은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가만히 계속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 아이한테 이러면 안 돼, 울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아무리 없자 전혀 안 통합니다. 이미 거기에 빠져든 이상. 그게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잠잠해지면은 그때 아이한테 강화하고 칭찬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실제로 제가 맡았던 아이가 TV에서도 나온 친구예요. 심해가지고. TV에 나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 프로였는데 무슨 응급구조 뭐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그 친구가 TV에 나올 정도로 엄청 심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 마음에 뭔가 안 맞으면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손을 넣어가지고 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 때리기도 하고 가까이 있으면 절 때리기도 하고 아직까지 여기 상처들이 좀 남아있는데 손등에 있는 상처 그 친구 거예요. 다. 손이 막 다 뜯어버리고 막 물고 그리고 자기 그냥 그 자리에는 똥 싸버리고 모든 걸 다 하는 친구였어 정말 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전담해가지고 맡았던 친구인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의 그 기분이 빠지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신문지 뿌리를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계속 짜증내요.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 걸 그때 주더라도 짜증내면 안 먹어요. 아무 결방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 친구 결국 이제 좀 바꿀 수 있던 게 아이가 중간에 막 짜증내다가 순간 갑자기 그때 멈춘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의도가 되지 않다 하다가 좀 지쳐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 아이한테 막 칭찬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이랬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소강되어 있었을 때 그때 칭찬 주고 또 짜증내면 같이 지고 피해 보고만 있고 그걸 계속 반복해 주니까 아이가 뭐 깨달은 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야. 아무 짜증내고 있을 때 아무 자극도 안 받던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주니까 아이가 그걸 긍정적인 행동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나아진 거죠. 그 부분에. 물론 그거와 대신에 짜증이 안 날 상황을 빨리빨리 많이 만들었죠. 왜 짜증을 낼까 다 확인해보고 그 동선이 아닌 것도 다 확인해보고 그래서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조치 하지만 말을 좀 지켜보고요. 아동이 침착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줍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조용해졌으면 그만 두었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강압을 주는 게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 같은 경우 집에서는 이게 좀 가능하죠.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지금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이면은 통제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 그래도 조용하게 있어가지고 아이가 잠잠해지고 기다려주는데 막 옆에 있는 친구들 있지 막 어떤 소리 막 들리지 이러면 아이는 더 패는 게 더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좋은 것은 사실 미리 아이가 침착해질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만드는 게 좋아요. 미리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짜증 나거나 아니면 자해가 일게 되면은 그 장소 제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놔두고 이제 봐야지 선생님들 나중에 커트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없으면 이제 어머님들도 나중에 그런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죠. 혹은 이제 커튼을 이용해서 작은 휴게실 만들어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공간 내에 공간이 안 나온다면 흔히 많이 썼던 게 이제 양호실 아니면 교장실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전에 다른 아이들 했었을 때 교장실도
누가 안 오는 공간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괜찮았죠. 처음에는 양호실로 했었는데 양호실에 가니까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감돼가지고 교장실로 했었는데 교장님들 좀 더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자폐에 관련된 이런 것들 쭉 이제 정보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이의 특성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 아동도 네. 현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자폐가 친구는 네. 현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이것은 사실 이제 편식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달라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나름 터득한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터득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금 강제적인 방법이에요. 강제적인 방법인데 사실 효과를 조금 이렇게 봐가지고 다른 장애 어린이집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실제로 저한테 해달라 해가지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좋았어요. 방법은요.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식판을 준비합니다. 식판, 무조건 식판이어야 돼요. 왜냐, 아이가 이걸 다 먹어야지 끝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반찬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지 이 식사 시간이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식판에다가 일단은 덜어놓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아이한테 첫 번째 단계는 좋아하는 음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반찬 무조건 3개에다가 밥 골라두고 나서 무조건 먹입니다. 먹을 때 아이한테 반찬은 다 잘 먹어요. 아니, 밥을 안 먹어요. 대부분 자폐 친구들 밥을 안 먹어요. 특정한 음식을 안 먹는데 안 먹으면은 아이한테 해준다. 하나, 이제 둘, 셋 하고 선생님이 너를 먹는 거 도와줄 거야. 이걸 먹어야 돼 라고 아이한테 말해준 다음에 하나, 둘, 셋 친다면요. 억지로 먹습니다. 억지로. 왜 억지로 먹이냐? 아이는 이거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보기 때문에 편식의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경험의 부족이니까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억지로 먹입니다. 그 과정은 상당히 이제 부모님께 이미 다 허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 시연도 보이고 그러면서 허락해주면 전제 하거든요. 아이 정말 이렇게 안 먹으면 눕혀놔요. 눕혀놓고 나서 제가 위에서 올라탑니다. 올라타가지고 팔이랑 발이랑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절대 흥분하면 안 되고 나는 말은 먹어 호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 하고 하면은 혀로만 내밀어요. 혀 내밀고 입 절대 안 내밀고 계속 기다려요. 계속. 처음에 하면은 보통 한 끼 먹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먹어야 돼 하고 계속 하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는데 울다가 먹을 걸 울다가 어쩔 수 우연히 됐든 자기가 포기하고 먹든 어떻게 먹어요. 아이가 엄청 잘했다고 했잖아. 엄청 잘했다고 그러지 앉혀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정말 내 흥분 없이 똑같은 방법 계속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냐? 무조건 다 먹어야 되구나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먹으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다른 음식도 줘가지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제가 떠먹으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할 줄 알면 아이랑 같이 손잡고 가고 그다음에 가고 정말 무식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정말 뭐 검증된 방법도 아닌데 너무나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이제 다른 이제 행동수정 교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방법이에요. 들었던 방법이고 아까 말했던 그 정말 심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절대 음식 도구를 안 먹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먹고 자기 먹은 거 싫은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친구를 정말 한 달 제가 2시간 동안 했었는데 딱 2주 지나니까 2시간이 1시간을 줄었어요. 하고 2주 지나니까 자기 스스로 먹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으로 아이가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확. 아까 말했던 그 자해라는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를 가더라도 아이가 많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우연하게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다른 데로 이사 가셨는데 그 이사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자폐 아이들이 보여가지고 그쪽 어린이집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또 제가 거기 어린이집 가가지고 이제 다 합의해가지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 친구도 연락이 왔는데 3주 만에 다 먹기 시작했대요. 좀 단순한 방법인데 이걸 경험의 부족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했을 때는 무조건 칭찬 아이한테 좋아하는 물건도 다 이미 다 준비해놓고 먹으면은 강함을 주고 정말 단순하고 계속 이제 물론 참고로 아이가 눕혀갖고 내가 엎었을 때는 절대 밀리거나 절대 아이가 팔 다리가 많이 자유로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빠져나갔을 때 해가지고 먹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데 집중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차단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했었던 방법을 저는 있어요. 다른 방법들 아니면은 이제 전에 봤던 책이었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대요. 일주일간 식량을 가지고 그 식량은 아이가 잘 안 먹는 식량을 가지고 산으로 갔대요. 정말 산에다 일주일 동안 살 때 아이가 일주일 때 되는 동안 이제 아이가 먹기 시작했대요. 끝까지 안 먹으면 끝까지 안 먹었대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죽으면 이제 그 자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책이 있어요. 실제 자폐 엄마가 적었던 책인데 그 책에 그 엄마 그 방법을 써가지고 성공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제 경험 말씀드려요. 네. 저희는 3남매인데 큰아이가 자폐고 둘째 셋째는 아직은 이제 자폐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안 보였는데 오히려 둘째 셋째는 편식이 좀 심한 편이고요. 네. 자폐를 가지고 있는 큰애는 뭐 간식으로 생다시마, 오이 뭐 이런 것도 먹고 뭐 국도 된장국 뭐 버섯 요리 좋아하고 편식을 거의 안 해요. 모든 음식을 다 섭취하고 네. 오히려 뭐 간식으로도 뭐 생다시마 이렇게 씹어 먹고 이런 정도거든요, 아이가.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음식을 이 아이를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엄마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실수가 저도 이제 둘째 셋째한테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 아이를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들이 아이들을 편식을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 냉장고 안에서부터 치워버렸어요. 재료부터.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좋아하는데 우유도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아예 구입을 안 했어요. 냉장고를 다 비워버렸어요. 냉장고 채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운동을 열심히 시켜요. 간식을 안 주고 아침 먹고 아침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조금만 먹더라도 그래 그거 먹을 거야 그러면은 그릇 넣어 싱크대에 넣어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제 그러면은 치우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두고 데리고 나가서 계속 놀리면 애들이 그럴 때는 배고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배고픈지 몰라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또 열심히 시켜요 물놀이를. 그때 또 몰라요 배고픈지 애들이. 이제 물론 나갔다 와서 물 한 컵 정도 마시게 해주고 물놀이 시키고 뭐 이러고 데리고 나오면 이제 애들이 허기진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저랑 아빠랑 먹는 식단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서 먹으면서 맛있다. 근데 대신 제가 요리하는 과정을 또 보여줘요. 하면서 야 이거 좀 맛있겠지? 맛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보여주고 또 참여도 시켜요. 그래서 뭐 반죽 같은 것도 스스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뭐 일주일 한 달 사이에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는데 결국은 맛있다. 너 한번 먹어볼래?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해서 맛있다 먹어볼래?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반응을 목소리를 내서 아니라고 했을 때 그래 먹지마 그럼 이러고 또 제가 두세 숟갈 먹다 지켜보다가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먹더라고요 그거를. 그 재료를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식감 부분은 저도 지금 요즘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큰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가 식감 약간 이렇게 씹는 느낌이 좀 아삭아삭 뭐 꼬들꼬들 막 이런 식감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물컹 젤리 먹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루에 2가지 식감의 간식을 준비해요. 이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약간 조금 씹는 거를 마음껏 느끼게 해줬다. 그러면 오후 간식은 젤리. 좀 물컹한 걸로. 다른 식감. 이런 식감도 맛있어. 이런 식감도 괜찮아. 이걸 느끼게 해주려고. 근데 딱 3번 먹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 젤리를. 동생들은 엄청 좋아해요. 달고 맛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또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라서 그런지 식감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 물컹거리는 넘어올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저도 그걸 안 좋아하거든요. 묵, 젤리 뭐 이렇게 토할 것 같아서 저도 안 좋아하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식감에 대한 거, 자기 감각적인 부분은 그렇죠.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직은 못 고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만약 아이가 어느 정도 먹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요. 사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경험도 많이 다양하게 했고 나서도 이 방법을 고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는 사실 저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 나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생각에는 이제 그 정도 먹고 아예 제가 말했던 분들은 아예 안 먹는 친구들, 아예 경험성 없는데 어느 먹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호불호로 자기 취향으로 안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먹으려 면 먹을 때도 있지만 많이 안 먹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들 굳이 안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이제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 쓰고 있어요. 먹은 아예 데 정말 이렇게 그래요. 엄청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면 도저히 먹을 게 없으면 조금 먹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살려는 기본 요건이 있으니까. 네. 근데 둘째, 셋째 편식이 엄청 심해요. 특히 둘째 아이가. 그래서 둘째 아이 치가 좀 힘들어요. 아이가 걔는 정말 굶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머니가 노력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느끼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사례들은 부모님께서 아이를 컨트롤 못하는 경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이런 사실 노력이 필요해요. 저하고도 엄마는 아이가 지금 12살인가 그러는데 평생을 뻥튀기만 먹고 산대요. 그런 거 많아요. 그 한 가지 음식만 먹는데 그런 식감만. 네, 많아요 그런 친구들. 그런 아이 얘기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어렵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이. 네. 6살 남자 아이인데 네. 자꾸 손이 팬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손이 있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약간 만지는 걸 거기에 좀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렇게 손 빼 이렇게 빼 만지지만 하면 별로 빼긴 하거든요. 자기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자꾸 이렇게 자극이 그쵸.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데 좀 어떻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혼자는 만질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손님을 안 볼 때는 아예 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안 볼 때 안 만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접근한다면은 사진 아까 말했던 그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을 원민을 검색하면 제가 책을 리뷰해 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을 리뷰해 놓은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이용한 사회성 그림책. 이제 이런 데가 나네. 그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성 사진책, 그림책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한테 매 상황마다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 사진 아까 말했던 그 이미지 그런 비슷한 건데 다른 사람 있을 때는 OX 개념을 아이한테 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손을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면 O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혼자 있을 때는 손 집어넣고 그때 O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사진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안 만지는 걸 일단은 먼저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상황에서 그 사진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인사할 때도 인사하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엄청 가까이서 인사를 해요. 여기도 이렇게 인사하는 사진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정도에 인사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고 말풍선으로 해가지고 적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싫어. 이 중에는 이 정도 거리는 괜찮아 라고 아예 말풍선이 있어가지고 O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인사할 때는 가까이 가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구나 할 때 사진을 알려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손을 안 넣는 거 이거 알려줘야 거고요. 근본적 원인은 아예 감각적인 부분이겠죠. 집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컨트롤 가능하다면 아이가 이제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걸 대처 손 잘 넣을 때마다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다든지 손을 다른 걸 잡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대처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흔히 이제 감각을 많이 좋아지고 이제 로션 바르기도 많이 감동이 들어가더라고요. 로션 바르기. 로션 이제 하면 로션 다른 거 이제 바른다든지 그 부분 이제 아예 맞춰서 이제 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궁금한 게 아까 그 그림카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핑퐁비아가 되는 수준 아니고 이제 관심이 이제 좀 단어가 그쵸, 네. 이제 막 시작 운전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그 예시 중에서 옷을 벗으면 바구니에 넣어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 빨래 바구니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가 이제 옷을 이제 갈아입어요. 갈아입으면 이거 바구니에 넣어 이러면서 제가 같이 움직여줘요. 네. 그래서 같이 움직여서 같이 손잡고 가서 넣어 이러면은 거기다 넣고 이것을 한 2, 3주 하니까 이제 바구니에 이거 바구니에 넣어 그랬더니 스스로 넣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그림 카드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없나요? 그렇죠. 굳이 그럴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했는데 이 방법이 무조건 절대적이다는 아니에요. 아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언어가 그렇죠. 그가 뭐지 교류가 좀 안 된다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되는 거군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교류가 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있어요. 똑같이 아이들이 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까 또 이 시 중에 화장실 가서 그 뭐 테이프 내는 거 붙여놓고 선 그어놓고 이만큼 뜯어서 사용하게 하는 거 네.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 카드도 그러고 이런 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고착화가 되게 심해요. 처음에 경험했던 대로만 하려는 게 정말 심하거든요. 그 고집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이만큼만 뜯어서 쓰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럼 애가 그때 또 멘붕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정말 잘 그게 말씀하신 거. 걱정돼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 다 일반화 작업이 있습니다. 일반화 작업은 뭐냐면은 선생님이랑은 되는데 엄마랑 안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치료실이 되는데 다른 장소는 안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일반화를 가지고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연계를 하잖아요. 부모 상담으로. 자,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차근차근. 만약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아이가 집 가까운 집에 연계해가지고 집 가까운 데는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게 되면 이제 좀 더 먼데 먼 상황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어디 우리 집에도 이제 잘 돼요. 그러면은 다른 환경 하지만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흔히 하는 이제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면 어쨌든 없어서 멘붕 오더라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늘어나서 그 횟수를 좀 더 늘리고 거기에 되면 또 다른데 이런 식으로 아예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보고 그 없는 상황을 접하려면은 그래도 아이가 안정적인 공간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네. 처음 시도해보는 게 아이가 덜 불안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성공률도 네. 높겠군요. 네. 그리고 집에서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뗐다 가면 이제 테이프를 뜯어버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점점 그걸 보면 아이한테 사실 자폐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평생 그게 과업이에요. 맞아요. 계속 고착을 계속 깨주는 거, 계속 깨주는 거. 시켰어도 계속 깨주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에요. 한 평생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아이가 많은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고착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깨주는 것도 분명히 혹시 그쵸. 근데 처음에는 완벽하게 좋게 해가지고 FM대로 고착화 시켜주는 거, 이항 고착화 시켜주는 거, 처음에 FM대로 고착화 시켜주고 나서 그냥 조금 깨는 거 그러면 괜찮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 강도를 작은 데는 이제 점점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써요. 만약 아이가 자동차에게 집착하는 친구예요. 자동차에 집착하는 친구예요. 정말 와가지고 계속 자동차만 이렇게 해요. 자동차를 똑같은 자동차가 아니라 그거보다 살짝 큰 자동차 줘요. 살짝 큰. 처음부터 이렇게 큰 자동차 주는 게 아니라 살짝 큰 자동차. 살짝 큰 자동차도 그래도 이제 하네요. 하면 그때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줘가지고 만약 그 자동차에 이제 뭔가를 태워요. 인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태우는 거죠. 그럼 아이는 처음에 이렇게 자동차 가지고 갔지만 어느새 사람 태우게 돼요. 사람 태워가지고 어딘가 내리게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집착하는 게 자동차에 대한 시작했다가 점점 거기에 대한 이제 고차가 된 게 조금씩 풀려지면서 이게 그 대상에 사람으로 넘어가나 아니면 어떤 물건으로 넘어가요. 물건 넘어서 옮기고 물건을 옮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을 조금 단계별로 해가지고 조금 깨주는 거예요. 네. 대신 그런 고차가는 정확하게 먼저 시켜주고 나서.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보느라고 상당히 좀 골치 나빴습니다. 저에게는. 네, 2시간 내에 최대한 이제 어떻게 좀 실제적인 거 가르쳐 드릴 수가 있을까? 집에서 연계되는 거, 학교 연계되는 거 고민해서 하는데 더 깊숙한 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더 궁금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뭐 다교 모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실 의향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해보려고 너무 지금 하고 있어요. 좋으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모임을 조만간 사실 이제 이때부터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오시려고 했었던 분들이 아까 영상을 찍었던 이유처럼 오고 싶은데 보통 그런 사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니까 큰 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부모들 모임 보면 같이 이렇게 패키지 해가지고 뭐 해외 여행도 다니고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뭉치면 용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뭉치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최대한 어떤 일단은 내가 편해하니까 내가 좀 더 이런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편하니까 아예 접근하는 것도 정말 뭐 똑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중간에 계속 제가 어머님들 스트레스 계속 낮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다른 것보다 롱런 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어느 순간 불안장애가 생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무언가 마음의 병을 얻는데 또 애들로 인해서 그걸 또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불안해가 생겼는데 어느 순간 제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게 또 끼지더라고요.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이런 처지, 같은 환경에 있는 부모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또 서로 의지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혼자 무너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에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뜻 밖으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쵸. 혼자 사시더라고요. 최대한 아마도 한 3월 지나고 4월달 중순쯤에 제가 또 만들어가지고 전체 한번 자조금을 같이 쓰는 그런 시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3,500원인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좌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 계좌로 줘야 돼요? 현금 있으시면 현금 주셔도 됩니다. 네. 네. 4월 달쯤이나 아니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뭐 계획 가지고 계시다고. 네. 그때 아버님도 제가 같이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네. 애한테 소홀히. 아버님 제가 쳐다보면 아버님 있을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저 박지용 받았어요. 네, 여기 한 2번인가 3번.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줘주세요. 네, 네, 명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열어드렸어요. 굉장히 수고하십시오.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선생님 명함이나 저도 하나 주시죠. 제 연락처요? 네, 예.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기 알고 있어서. 놀이치료실. 알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실이고 놀이감 가지고 아이들 이제 심리 치료하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어 치료실 3개가 있습니다. 저도 앉아 있어. 이집배 어디가? 뭐 먹을까? 수육이 좀. 거기 뭐만 있어? 다 파는 데가 달라.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야. 25개월 나는 짜장. 또래 아이가 좀 푸다는 연결할 수 있는데 미술 치료실. 네, 여기 미술 짜장면? 짜장. 싫은데. 스파게티? 냉면? 냉면?
집에 가서 거기 짜장면 있어? 집에 아니. 너 스파게티 있어? 그럼 스파게티 먹어요. 나는 먹기 싫은 거 막 먹고 싶은데 스파게티 먹고 싶어. 아니 콜라 상담만. 저는 계좌이체 할까요? 네, 네, 월요일에 할까요? 평소에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학부모님 중에 네. 고등학생 네. 아들 이렇게 이제 좀 정서적으로 힘들어해서 여기 저희가 추천해드렸는데 혹시 오셨어요? 고등학생 한양 아직 안 온 것 같아. 그 이분 아니에요? 네. 왔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신다고. 네. 전화 오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다고 해서 그건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정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치 아니 가깝고 이렇게 해서 네, 저도 이제 실은 가까워서 해주고 좋아요. 싶은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아이 때문에 진짜 긍정으로 이곳 시골로 왔어요. 이제 시골에 원래 이제 자기 집이 있으니까 오신 거긴 한데 그 아이가 지금 초등 1학년 됐는데 보니까 약간 자폐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한 건 아니고 어머님도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기간이 쉽지 제가 이제 않은 조심스럽게 거죠. 알려드리는 계좌번호? 아, 저는 네, 냈고. 네. 네, 명함도 좀 네. 주시면 네, 주세요. 아니 근데 항상 문자가 오니까 통화도 해서 상담을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한번 이제 모시고 부모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검사겸사 이제 원장님도 좀 뵙고 네. 그렇게 왔을 때 관심 있고 또 올 수 있으면 자주 와서 교육 듣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부모 교육을 할 때 그때 양육태도 검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봤어요. 부모님들이 그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